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중요 표시에 곱하기 2까지 붙여놨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순서의 단어들은 네모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앞두고 복습을 할 때는 선생님이 네모 안에 쓴 내용들만 쭉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도 좋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스토리에 집중을 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혁명 시작.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시작이 국가의 재정이 악화돼서야. 국가 재정이 악화됐다라는 건 국가에 이제 돈 쌓아놓는 창고가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왜 프랑스의 국가 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냐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미국 얘기했지만 미국 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자, 식민지 사람들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요. 식민지 이기라고 막 군사 지원을 해줬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이 그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밉거든. 영국의 식민지가 그냥 독립해버렸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식민지를 막 지원을 해준 거지. 프랑스도 여기에 군사를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군대 파견하고 돈 쓰다 보니까 전쟁에다가 투자하고 그래서 국가 재정이 악화된 거야. 당시에 프랑스의 왕이었던 이 루이 16세가요. 안 되겠다.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의회를 소집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 의회. 그 프랑스 의회의 이름이 뭐냐면 삼부회라고 하는 의회예요. 삼부회라고 할 때 3은 숫자 3을 말하는 거야. 삼부회. 세 신분으로 구성된 의회. 그럼 세 신분은 뭘 말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자, 성직자 대표와 귀족 대표와 평민 대표가 참여하는 의회 삼부회를 소집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동의를 해줘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야. 형식적이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삼부회 각 신분의 대표들이 다 모였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옆으로 갑니다. 평민의 대표는 사실 그 당시에 할 말이 정말 많았어요. 열받는 게 뭐냐면 일단 평민만 세금 내고 이런 것도 되게 불만이었는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전체 인구의 98%가 평민이야. 전체 인구의 2%밖에 안 돼 성직자와 귀족은. 근데 성직자 대표, 귀족 대표, 평민 대표가 같이 의회에 참여했는데 표를 행사할 수 있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셋이 똑같이 주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나는 98%의 대표인데. 그래서 당시에 삼부회에 참여했던 평민 대표가 무엇을 주장하냐면 국민의 수에 비례하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줘라, 나에게. 그 다음에 귀족과 성직자는 왜 세금 안 내느냐?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면세 특권, 세금 면제받는 특권 폐지해라. 이런 걸 막 주장을 했어. 그러면은 성직자 대표, 귀족 대표 왕이 어이구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겠어요? 안 했겠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면서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 대표가 이런 불합리한 의회에서 나는 활동할 수 없다. 평민을 대표해서. 그래서 평민 대표가 삼부의 탈퇴를 선언해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진정 우리 평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의회를 설립하겠다 해서 평민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평민을 위한 의회를 설립합니다. 중요한 내용.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국민의회예요. 짜잔. 드디어 이렇게 해서 국민의회가 결성이 되었고 이 국민의회에 참여한 평민 대표들이 당시에 이제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에 모여가지고 서약을 해요. 맹세. 우리는 이 귀족과 성직자의 면세 특권이 폐지되기 전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회회는 그리고 이러한 평민들을 괴롭히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을 우리가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테니스장에 모여가지고 서약을 했느냐? 광장 같은 장소를 사용하는 걸 왕과 귀족들이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테니스 코트에 서약도 하고 우리 진짜 한번 이제 투쟁해 볼 거야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왕과 귀족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저것들이 미쳤나? 이러면서 왕과 귀족 세력이 이 국민의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평민들을 위한 의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의회를 왕과 귀족이 탄압한다. 라는 얘기가 당시에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 시민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파리 시민들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난 파리 시민들이 와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습격을 하게 되느냐? 당시 수도 파리 한가운데 딱 있었던 건물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을 하게 돼요. 왜 이 감옥을 습격을 했냐면 이 감옥이 사실은 전제 정치, 그러니까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프랑스의 억압적인 정치의 상징물이야. 정부에 저항을 하거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건물이었단 말이지. 즉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제도를 깨부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게 되면서 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이제 탄력을 받은 국민의회가
정치제도를 뜯어고치겠다 하고 나서기 시작하죠. 정치체제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되냐면 국민들의 권리를 선언해야 되고 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당시에 국민의회가 문서를 하나 작성해서 발표하니 이것이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유명한 인권선언이야. 국민의회가 발표한 거다. 이건 줄임말인데 원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이게 정식 명칭이고요. 근데 보통은 줄여서 인권선언, 이 안에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조금 이따 이 문서 볼 거고. 자, 인권선언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2번도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국민의회가 정치체제를 뜯어고치자. 지금과 같은 전제군주제, 그러니까 절대왕정은 안 된다. 우리가 헌법을 만들고 이 헌법을 바탕으로 국민과 시민을 존중하면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입헌군주제를 실시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들자 해서 국민의회가 헌법을 만들어요. 입헌군주제를 담은 헌법을 만드는 거죠. 이 헌법을 바탕으로, 자, 헌법이 만들어졌어.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법을 바탕으로 의회를 재구성해야 돼. 그래야 합법적인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 국민의회가 있다가 이 국민의회가 헌법을 만들고 나서 다시 헌법을 바탕으로 의회를 구성합니다. 법에 입각해서 의회를 재구성했다 해서 우리는 이것을 입법의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프랑스의 혁명 세력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 혁명 세력이요. 또 의견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나라 정치에서 한번 생각해봐. 그거 생각나? 급진 개화파가 막 있고 온건 개화파가 있잖아. 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쪽은 조금 이제 소심한 온건 개화파고, 야, 한꺼번에 싹 다 뜯어고치자. 이거는 급진 개화파였잖아요. 프랑스의 당시의 상황도 그랬던 거야. 혁명 세력 안에 지롱드파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급진을 외치던 급진파, 자코뱅파라고 하는 급진파가 있었는데 사실 처음에 입법의회가 구성될 때만 해도 누가 더 세력이 컸었냐 하면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온건파 세력이 훨씬 컸고 그래서 실제로 입법의회가 구성됐을 때 이 안에 참여한 인물들도 온건파가 다수였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뒤에 가면은 다시 얘네들이 역전하는 상황이 오거든. 그 얘기 다시 할 거야. 자, 그럼 입법의회 구성된 것까지 내용은 이해되시죠? 못 알아들을 말 선생님이 한 거 없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변의 나라들의 입장에서 니네 한번 생각해봐. 프랑스에서 지금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얘네들이 지금 법을 뜯어고쳐서 법을 만들고 왕이 마음대로 권력을 못 행사하게 입헌군주제를 실시하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만약에 프랑스에서 이게 성공을 해버리면 주변 나라들에도 분명히 야 프랑스가 성공했대 하면서 막 혁명이 일어날 거란 말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변국들이 간섭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프랑스 옆에 있었던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간섭을 해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국내에서도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전쟁이 터져요. 여기도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 루이 16세 당시 왕의 부인이 그 유명한 마리 앙뚜아네트야.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디서 시집온 여자냐면요.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온 여자고요. 당시 오스트리아의 왕이 여왕이었는데 그 여왕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야. 프랑스에서 지금 입헌군주제 실시되고 혁명 성공해버리면 오스트리아 여왕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군대 파견합니다. 전쟁이 터지게 돼요. 야, 지금 국내도 개판인데 외국하고 전쟁까지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루이 16세 정부 왕실에서 뭐 했느냐? 왕실 타도하겠다. 성남 파리 시민들이 이번에는 베르사유 궁전, 왕궁을 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루이 16세 무서웠겠죠? 마리 앙뚜아네트도 무서웠겠죠. 얘네들이 어떻게 했게 나라를 지킬 생각은 안 하고 옆으로 가서 밤에 몰래 마차 타고 야반 도주를 하다 걸려버려요. 결국은 시민들에 의해서 발각돼서 잡혀버립니다. 자,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왕이라는 놈은 탈출하려고 하다가 잡혔어. 다른 나라로 탈출하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입법의회에 구성했던 온건파 세력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지. 급진파가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하지 말고 그냥 왕정 폐지하고 공화정 하자 그랬잖아. 이런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결국은 루이 16세 도망가는 걸 잡아다 가둔 다음에 우리는 입헌군주제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공화정을 실시해야 된다. 공화정을 실시하려면 의회를 재구성해야 된다. 해서 공화정을 실시하는 것을 준비하는 의회, 국민공회가 다시 수립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국민공회의 핵심 세력은 누가 됐겠어요? 급진파 세력이 여기에 핵심적으로 몸을 담았겠지. 자, 얘네들이 추구하는 건 뭐였다? 왕정 자체를 없애자. 시민들이 원하는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정을 수립하자. 이렇게 해서 공화정 수립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럼 왕이었던 루이 16세는 어떻게 했게? 단두대라는 그 끔찍한 처형기계 앞에서 목 댕강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부인인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국민공회가 나름대로 자, 시민이 구성한 정부다 해가지고 성인 남성들 모두 신분 차별 없이 선거를 할 수 있는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준비도 착착착 해나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국민공회는 공화정 수립을 준비하는 단체라 그랬잖아. 왕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는 대표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공화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화정이 수립되고 나서 나라를 다스리게 된 인물이 바로 누구냐?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어느 세력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게 혁명 세력 중에서도 급진파를 이끌었던 인물인데, 자, 이 로베스피에르의 정치가 또 사람들을 굉장히 열받게 해. 로베스피에르의 정치 형태를 우리는 공포 정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공포스럽게 정치를 했다는 뜻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혁명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웬 공포 정치? 프랑스 상황이 말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점점 프랑스의 혁명이 과격화되니까 유럽 안에서 반프랑스 동맹이라고 해서 프랑스에 반대하는 동맹이 만들어져. 막 영국,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참여를 해서 얘네들이 프랑스를 막 협박하기 시작해. 게다가 국내 상황도 장난 아니야. 혁명 때문에 뭔가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니까 혁명에 반대하는 반란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물가가 막 폭등하기도 하고 경제가 개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질서를 유지하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로베스피에르가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걸 공포정치라 그래요.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공안위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설치하더니 반대 세력들을 전부 다 모가지 댕강댕강 잘라서 다 죽여버리죠. 결국은 이 로베스피에르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에 열받은 시민들이 다시 로베스피에르에 반대하는 반발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로베스피에르는 끌려 내려와서 역시 목 잘려서 처형당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온건파가 정권을 잡아서 입법의회 만들었다가 급진파가 정권을 잡아서 국민공회 수립했다가 이번에 또 급진파가 전부 다 무너지잖아. 로베스피에르 죽으면서. 그래서 얼마나 웃긴 정부까지 나오냐면 프랑스에서 나폴레옹 등장하기 직전에 총재정부라는 게 나와. 총재정부는 뭐냐?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체제는 안 된다. 그럼 독재가 일어나니까 5명의 총재를 뽑아서 이 5명이 같이 손잡고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체제가 총재정부인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 정치체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렇잖아. 총재정부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프랑스는 계속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으로 계속 흘러가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 짠! 전쟁하다가 누가 돌아오냐? 나폴레옹이 돌아오는 거야.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게 큰 2번까지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폴레옹 시대만 뒤이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 정리 이어서 가고 3단계도 계속해서